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대명절 설날에 믿었던 큰아들, 작은 아들에게 잠옷바람으로 쫓겨났다가 어머니로서 큰 가르침을 주었다는 박순희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석같이 믿었던 자식들을 떠나 지금은 스스로의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70대 박순희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참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나와 정말 좋은 관계로 잘 지냈던 사람이 한순간에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믿고 살아온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은 노년기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제 자신의 인생을 찾게 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손이 바르르 떨리지만 용기를 내어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홀로 키웠습니다. 부모님도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에 항상 주변 어른들은 저를 보며 박복한 계집애 라고 부르곤 했어요.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는 지지리도 박복한 팔자를 가진 애라고. 어떤 사람들은 제 옆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안 좋은 기운이 옮기라도 할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주변에서 그렇게 수군거릴수록 더욱 굳세게 열심히 살았어요. 어린 아들들을 여자 혼자 몸으로 열심히 키우면서 말이죠. 남자아이 둘을 여자 혼자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않은 날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아들들이 조금의 병치레도 없이 건강하게 자라줬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각자 장성하여 결혼까지 했을 땐 그제서야 마음에 짐이 확 덜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한 것 같은 해방감이 들더라고요. 아들들은 제게 잘했고 며느리들도 제게 정말 잘했습니다. 특히나 큰 아들과 큰 며느리는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같이 살지 않으실래요? 어머님 혼자 지내시기에는 적적하실 것 같아서요. 원래 어머니나 아버지는 마지가 모시고 사는 거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늙은이랑 한 집에 같이 사는 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텐데. 괜찮겠니? 며느리들은 시부모 모시고 사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말이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님. 어머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누구 불편해하거나 그런 성격 아닌 거. 저는 어머님이랑 너무너무 같이 살고 싶은데요. 같이 살아요, 어머님. 그래야 저희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사실 눈치가 있었기에 어지간하면 아들들이랑 한 집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지내는 것이 제게는 더 익숙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큰 아들은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로 책임감을 가지고 저와 함께 살기를 원했고, 며느리도 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큰 아들 내외와 함께 지내게 됐어요. 어머님, 오늘 저랑 같이 쇼핑 가실래요? 요 앞에 마트에 오늘 대박 할인 행사한대요. 큰 며느리는 아들이 없는 제게 참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살갑고 애교 많은 데다가 배려심까지 깊어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온 제게 불행이 찾아온 날은 민족 대명절이라 불리는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큰 아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매년마다 설날이 되면 차례를 지냈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 차례상에 올라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어요. 그날도 매년 그랬던 것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한겨울 새벽 공기는 무척이나 차가워서 집 안까지 냉기가 가득할 정도였지만 음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온기는
제 손끝을 데우며 추워진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계란물을 입혀 전을 부치고 튀김을 튀기고 기름 냄새와 함께 지글지글 소리가 귀를 간지리니 설날의 분위기가 한층 더 느껴졌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잘 먹는 갈비찜도 준비했고 잡채는 재료를 미리 손질해둔 덕에 금방 완성될 터였죠. 떡국도 육수를 내어 끓이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이 새벽부터 음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라도 깨우시지 그러셨어요. 혼자 음식 하시는 거 힘드셨을 텐데. 아니야. 내가 늘 해왔던 거잖니. 음식은 어차피 다 되어 가니까 너는 들어가서 좀 더 자라.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인기척의 주인공은 바로 큰 며느리였습니다. 잠귀가 어둡고 잘 깨지 않는 큰 며느리는 그날따라 제게 유독 살가웠어요. 원래는 제가 집에서 뭔가를 할 때 딱히 옆에 와서 돕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일찍 일어나 제 옆에서 음식하는 걸 도우려고 하더라고요.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싶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선의를 보이려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해 큰 며느리에게 뒷정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차례를 지내고 저희 세 식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밥을 먹는 내내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저를 힐끗 쳐다봤고 큰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묵묵히 밥만 먹었어요. 묘하게 이질감이 드는 분위기에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 오늘따라 왜 그래? 아가, 너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니? 그리고 성범아, 너는 무슨 일 있는 거야? 밥 먹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저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뭔데? 말해봐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저희 같이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큰 며느리의 말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너무 갑작스럽더라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같이 지내는 건 어려울 것 같다니. 무슨 일 있니?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저희 둘 다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3인 가족이 이 정도로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생활비가 좀 빠듯해요. 이번에 저희 연봉 협상도 실패했고 이 사람 회사는 지금 적자 나서 엄청 휘청거린다고 하더라고요. 희망퇴직도 언급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점에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기엔 아무래도 저희가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고작 자기네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저를 내쫓는 거라니. 저는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되려 도움을 주면 좋지. 단 한 번도 용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 밥을 축낸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다들 어렵게 사는 건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통보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 생각했어요. 너희 말대로라면 내가 이 집에서 애당초 짐이 된다고 생각한 거냐? 내가 너희한테 용돈 달라고 손 벌린 적 단 한 번이라도 있냐? 아니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바라기를 했냐? 밥을 축내길 했냐? 아니면 살림을 못한다고 너를 들들 볶으면서 구박하기를 했냐? 너희 둘 다 맞벌이로 힘든 거 아니까 내가 집 청소도 다 해주고 밥도 다 해주고 했는데 너희가 힘들어서 날 데리고 살기 힘들 것 같으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예, 이건 예의가 아니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저희 입장도 곤란해지니까. 맞아요. 이런 결정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오죽 부담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저희 마음도 편치가 않아요. 너무 불편하다고요. 부담스럽다라는 큰 아들의 말은 제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큰 아들 내외와 함께 지내면서 불편함을 줬던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 어미를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지.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더군요. 한참 동안 입을 닫고 있었던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가 그렇게 부담스럽고 상황이 힘들다는데 짐덩어리린 내가 떠나줘야지. 언제까지 나가주면 되겠니? 이번 주, 다음 주 말만 해라. 언제든지 짐 싸서 나가줄 테니. 안방에 있는 어머님 짐 정리하시고 최대한 빨리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낼 곳은 따로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 친구분도 많으실 테니까. 아니면 도련님 집에서 잠깐 지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 그게 좋겠네. 석현이네 집에 가서 지내세요. 어머니, 석현이는 가게 잘 되니깐 돈도 많이 벌고 어느 정도 여유도 있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시간 길게 끌 것 없이 오늘 바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석현이한테는 전화 따로 해둘게요. 결국 그날 아침 저는 짐을 제대로 싸지도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도 못한 채 잠옷바람으로 집을 떠나게 됐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밖으로 나와 보니 겨울바람이 아주 매섭게 불고 있더군요. 휴대폰을 켜서 날씨를 보니 영하 10도를 웃도는 기온이더라고요. 영하 10도의 날씨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설날 아침이라 그런지 거리는 고요했고 어쩌다 보이는 행인들은 두터운 옷으로 무장한 채로 느리게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처럼 잠옷 차림으로 거리를 헤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래도 이대로 계속 밖에서 서성이고만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큰 아들이 말한 대로 작은 아들 집으로 버스를 타고 찾아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영하 10도의 날씨에 겨우 패딩 하나 입고 잠옷 차림으로 버스에 탄 노인이라니 치매라도 걸린 건 아닐까 싶었을 겁니다. 작은 아들은 평소에도 제게 습관처럼 어머니, 우리 집은 언제든 오셔도 돼요? 라고 말하곤 했기에 일단 오긴 왔지만 정작 작은 아들의 집 근처에 도착하자 또 다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차림새로 문을 두드려도 괜찮을까? 오늘은 설날인데 내가 괜히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영하 10도의 차갑고 시린 바람이 제 고민을 밀어냈고 저는 긴장을 가득 안고서 작은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석현아, 엄마다. 문 좀 열어다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작은 아들이 나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고서는 말도 안 나온다는 황당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더군요. 어머니, 오늘 영하 10도인데 이 추운 날씨에 이 차림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성범이한테 전화 못 받았니? 너한테 따로 연락한다고 하길래 나는 어느 정도는 이야기 들었을 줄 알았는데 엄마 성범이네 집에서 나왔다. 사정이 좀 있어서. 네. 형네 집에서 나오셨다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작은 아들의 표정은 순간 확 일그러졌습니다. 그 표정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고만 있던 그때 집 안에서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누구야? 일단 들어오세요, 어머니. 날이 많이 추워요. 작은 아들은 저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작은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그렇게 입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엄청 추우셨을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아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동안 작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지만 작은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작은 며느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선 몸이라도 좀 녹이실 수 있게 따뜻한 유자차 한 잔 타서 드릴게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깐요. 그리고 잠시 저희끼리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는 제게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건네준 뒤 작은 아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됐죠. 텔레비전 하나 켜져 있지 않았던지라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내용은 제 귀에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 어머니가 형네 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나도 지금 엄청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데 대체 나한테 화를 왜 내는 건데? 내가 어머니한테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어? 아님 내가 형한테 어머니 집에서 내쫓으라고 시켰어? 당신은 어머님이 좀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줄 거 아니야? 우리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냅다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온 거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뭐가 그렇게 매사 부정적이야, 그게 아니라 노인네가 이 추운 엄동설 안에 목도리는커녕 겉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잠옷 차림으로 찾아온 게 안쓰러워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였어. 그럼 뭐 어머니가 그러고 왔는데 내가 저희 바쁘니까 문 닫을게요 하고 내쫓으리?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장모님이 그러고 찾아오셨음 당신 외면했을 수 있겠어? 왜 또 우리 엄마를 들먹거리는 건데?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 아무튼 간에 어머님 우리 집으로 모실 생각하지 마. 당신 요즘 가게도 잘 안 된다며? 우리 먹고 살기에도 바빠. 그 대화를 말 없이 듣고 있으니 가슴 한켠이 욱신욱신 아려오더군요. 나는 큰 아들도 모자라 작은 아들에게까지 버림받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와서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응, 아니다. 괜찮아. 그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지금 상황도 상황이고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나갈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에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누가 나 데리고 살아달라고 부탁이나 했니? 그럴 생각 없다. 대신 며칠만 집에 좀 있을 수는 없겠니? 나도 갈 곳을 좀 알아봐야 해서.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며칠이면 된다. 그 시간까지는 쥐 죽은 듯 집에서 조용히 방해되지 않게 지낼게.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애들도 예민한 시기이고 저희도 요즘 정신없이 바빠서요. 어머님까지 신경을 써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하루든 이틀이든 저희 집에 머무르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많은 걸 신경 써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작은 며느리가 단호한 표정으로 딱 잘라 말하던 그 순간 큰 손녀와 작은 손녀가 잠에서 깬 듯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의 2년 만에 만나는 손녀들이었기에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녀들에게 두 팔을 뻗어 다가갔어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본 큰 손녀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헐, 할머니, 옷이 그게 뭐예요? 이 추운 겨울에 웬 잠옷바람? 응. 아, 할미 옷이 좀 그렇지. 할미가 급하게 오느라고 옷을 갖춰 입지도 못하고 왔네. 그러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되게 꼴사납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약간 다 늙어서 저게 무슨 주책이야. 이런 느낌? 민선이 너 할머니한테 말하는 본세가 그게 뭐야? 버릇없게 어른한테 꼴사납다니.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어머니. 일단은 지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손녀에게 꼴사나워 보인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겨 작은 아들의 집에서 나왔고 또 다시 거리를 헤맸습니다. 눈물은 이미 얼어붙은 듯 나오지 않았고 허기와 추위가 점점 몸을 잠식해 갔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길바닥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딘가에라도 들어가기 위해 몸을 녹일 만한 곳을 눈으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 순간 찜질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수중에 가지고 있는 몇 푼 남지 않은 돈으로 찜질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찜질방 안은 숨을 쉴 때마다 시린 느낌이 들었던 바깥과는 달리 아주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몸은 조금씩 풀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저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보낼 설날을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갈 곳 없이 찜질방에서 며칠을 보낸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되물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만큼 아들과 며느리를 불편하게 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쫓겨나게 된 걸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아무리 혼자 생각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민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실타래처럼 의문만 늘어갈 뿐이었죠. 나 자신에 대한 의문,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 계속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던 저는 결국 찜질방에 들어온 지 5일 만에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에서 나오면서 옷을 갈아입고 곧장 은행으로 향했어요. 오랫동안 들어놓았던 적금 통장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함이었죠. 적금 통장과 비상금 통장이라는 말에 다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사실 저는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어요. 30년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제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치열하고도 보람찼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반찬 가게를 시작했을 때는 작은 공간에 반찬 몇 가지로 작고 소박하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반찬을 좋아해 주시는 손님들이 점점 늘면서 가게도 커졌고 매출도 오르게 됐죠.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번 돈은 온전히 내 돈이 아니다. 내 가족을 위한 돈이다. 지금까지 번 돈은 모아놨다가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 써야지.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비상금 통장과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는 달달이 적금을 부었고 생활비를 아껴가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100만 원, 장사가 조금 안 될 때는 50만 원씩이라도 넣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모은 돈이 어느덧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통장의 정체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돈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정말로 써야 할 순간이 올 때, 나나 아들들이 힘들 때 쓰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모아온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 돈을 진짜로 저를 위해 써야 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 아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작은 아들네에서도 같이 지내는 것을 거절당한 뒤 찜질방에서 지내는 동안 제 마음은 다칠 대로 다쳤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저 자식들을 믿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정말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에 이제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아닌 오직 저를 위해서만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모아놓은 돈을 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은행에 찾아가 적금을 해약하고 비상금을 모아놓은 통장은 해약하지 않고 따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했어요. 적금 해약할 때 은행원 아가씨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꾸준히 적금 들고 돈 모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고객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장기간 저희 은행이랑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되려 제가 더 감사하지요. 나이를 먹으니 돈을 쓸 곳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한 푼, 두 푼 모으게 되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했고 그동안은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는 돈 쓰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려고요. 나를 위해서요. 정말 멋있으시네요. 나를 위해서 돈 쓰는 재미를 느끼겠다니. 맞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내 돈을 투자하는 게 제일 보람차고 재밌더라고요. 그 즐거움을 꼭 느껴보시기를 바래요. 은행원 아가씨는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제게 인사를 건넸고 저도 아가씨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 후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곳이 있어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제가 몇 년 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작은 집을 하나 계약했었거든요. 그 방은 제가 모아둔 비상금 중 일부로 보증금을 내고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언젠가 내가 늙고 병들게 되면 아들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준비한 방이었는데 이런 이유로 가게 되다니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짐이라곤 큰 아들네에서 쫓겨날 때 들고 나온 작은 가방뿐이었기에 발걸음이 제법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비록 조금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저 혼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마련한 집이지만 그래도 참 좋네. 아늑하고 미리 구해놓기를 참 잘한 것 같아. 저는 방 한 구석에 앉아서 은행에서 받아온 통장과 적금 증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모은 돈이 제 손에 있다는 사실이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돈 그냥 두면 뭐 하겠어. 저승길에 노잣돈으로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이제부터는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거야. 내 자식도 다른 가족도 남도 아닌 오직 고생하면서 살아온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한 저는 다음 날 몇 년간 좋은 관계로 잘 지냈던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전 반찬 가게를 정리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 고마운 분이었지요. 변호사님은 오랜만에 만나는 저를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일로 찾아오게 됐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설날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원래는 큰 아들 집에서 아들, 며느리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설 당일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둘이 맞벌이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 둘이 입에 풀 칠하는 것도 힘든데 나까지 데리고 살면 부담이라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큰 아들이랑 큰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할머니, 작은 아드님도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아들네로 가시지 그러셨어요. 어쩔 수 없이 작은 아들네로 가기는 했는데 거기는 또 며느리가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나랑 같이 살부대끼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데 나 좀 데리고 살아달라고 애걸복걸 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정말 우리 큰 아들네 회사랑 큰 며느리 회사가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되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면 나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는 불가능한 일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바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저를 도와주려 하셨습니다. 가족보다 든든하게 느껴지는 남이라니. 조금은 웃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 옆에서 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알게 된 사실은 큰 아들 내외의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였고 경영난에 시달리거나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할 정도로 힘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의 가게는 월 매출이 1억 가까이 달성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제게 할 이유가 없는 거짓말을 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마치 제 일인 양 저를 대신해서 불같이 화를 내주셨어요. 아니, 그냥 모시기 싫었으면 모시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던가 하면 될 것이지. 뭐하러 낳아주신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거짓말까지 치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으세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정말. 어휴. 그냥 제가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요? 말씀만 해주세요. 아니요. 감정적으로 나갔다가는 되려 일이 다 틀어질 수 있어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부터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아, 당연하죠. 모든 말씀만 해주세요. 어떤 일이든 제가 직접 나서서 다 도와드릴게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이 상황을 눈뜨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걸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설날 당일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즈음 큰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왜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으세요? 걱정되게. 걱정은 무슨 걱정. 너희들이 나가라고 등 떠밀어 놓고서 걱정된다는 소리가 나오니? 아이, 우리 어머니 마음 많이 상하셨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크게 잘못한 것 같아서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를 그렇게 집에서 내보내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어디서 지내고 계세요? 친구 집에서 지내고 계세요? 계신 곳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지금 석현이도 같이 있어요. 그래, 마침 잘 됐네. 나도 너희한테 따로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둘이 같이 들어라.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어머니? 난 이제부터 요양원에 들어가서 살 거야.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 혼자 마음 편히 노후 즐기다가 눈 감으련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요양원에 들어가신다니요. 이렇게 자식들이 멀쩡히 둘이나 있는데. 내가 가려는 요양원은 그냥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야. 경기도 안에서 몇 없는 최고급 프리미엄 요양원이야. 너나 석현이 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도 좋고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다 친절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결정을 내렸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구나.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우선은 저희랑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이런 중요한 사안은 자식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셔야죠. 어떻게 어머니 혼자서 결정하셔요? 내가 설날에 그렇게 되고 나서
사는 동안 너희한테 너무 의지를 많이 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자식들 입에서 부담스럽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만들다니. 참 부끄러운 엄마가 아닐 수 없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자식들에게 일절 의지하지 않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나도 속 편한 일이고 너희가 바라던 일이지 않겠니? 그리고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데리러 올 필요도 없어. 이만 끊으마. 잠깐만요, 어머니. 그러면 비용은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프리미엄 요양원이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고 몇 억은 깨지실 텐데 어머니 그럴 만한 돈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괜한 아집 부리지 마시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세요. 형이 잘못했다고 다시 모시고 산다고 말하잖아요. 네. 별안간 금액 이야기를 들먹이는 작은 아들의 말을 들은 저는 콧방귀를 한 번 뀌어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매몰차게 내쫓아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같이 살자니. 너무 웃긴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아들들의 말에 대꾸를 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고 서서히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를 되도 않는 이유로 집에서 내쫓고 거짓말로 기만한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말이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저와 변호사님은 큰 아들의 집과 작은 아들의 가게를 순차적으로 찾아갔어요. 주말 아침에 찾아갔더니 큰 아들과 큰 며느리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저와 변호사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본 변호사님은 큰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범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여기서 거주한 지 얼마나 되셨죠? 20년 좀 넘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전세로 들어오셨고 어머니이신 박순희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어머니께서 전부 다 내주셨고 정성범 씨는 그해 다달이 공과금 정도의 금액만 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도 맞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만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시죠?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그런 걸 물으십니까? 어머니, 이분은 대체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내 법정 대리인이지. 내가 지정한 법정 대리인이니 너한테도 이런 걸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앞으로 한 달 뒤 전셋집 주인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실을 고지하러 방문했으며 빠른 시일 내로 이사를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정성범 씨 집 전세금이 대폭 상승할 예정이거든요. 네. 아니, 잠깐만요. 갑자기 무슨 주인이 바뀌어요? 저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전세금은 왜 오르는 건데요? 전셋집은 별도로 집주인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기존 집주인이 내 지인이었는데 이번에 건물 한 채를 크게 매입했다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양도했대. 그런데 그 양도를 받은 사람이 전세금을 대폭 올려받는다지 뭐니? 마침 올해 너희 전세 계약 만기잖아. 전세금 올리는 거 버티고 지낼 수 있으면 지내는 거고 아니면 이사를 가는 거고 그건 너희 결정이니 알아서들 하도록 해라. 아니, 어머님, 예고도 없이 이렇게 통보를 하시면 어떡해요? 적어도 저희한테 시간은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집을 알아보고 자금도 마련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나한테 아무런 언질도 없이 당일날 집 나가라고 내쫓았으면서 나는 누구 좋으라고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하는 거니.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아가,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라. 네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고 지금 내 행동은 부당한 행동이다. 이 말이니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라 큰 아들 내외가 사는 집. 저와 함께 살았던 그 집은 사실 큰 아들의 결혼 선물로 제가 마련해 준 신혼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어쩌다 제가 함께 살게 된 것이었고 마침 집주인이 저와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었기에 전세금도
다른 집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었죠. 만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됐고, 전세금도 처음 들어왔을 때랑 지금이랑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큰 아들과의 관계는 틀어질 대로 틀어졌거니와 마침 집주인이었던 지인도 다른 곳에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 주인이 바뀔 예정이라며 제게 소개를 시켜주더군요. 저는 건물새 주인분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전세금은 대폭 올려받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20년 동안 저렴한 전세금으로 살아왔으니 이제는 제대로 폭탄 맛을 좀 봐야죠.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아주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동안 제 덕분에 편하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그리고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걸 큰 아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목에 핏대까지 세우고 소리를 지르는 큰 아들을 뒤로 한 채 저와 변호사님은 작은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1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작은 아들의 가게. 사실 이 가게도 제가 차려준 가게였습니다. 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작은 건물이었고, 아들은 이 가게에 단독으로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차피 작은 아들이 알아서 잘할 거라 믿었기에 크게 신경도 쓰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달달이 제게 저렴한 월세만 내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곳도 큰 아들의 전셋집처럼 저희 지분을 다른 분에게 양도했습니다. 즉, 건물의 주인은 이제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고, 그 사실을 작은 아들에게 알려주러 찾아온 것이었어요. 작은 아들은 벼랑간 가게로 찾아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달려오더군요. 어머니,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그럼 제가 식사라도 준비해 놨을 텐데 오시느라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가게에 손님이 많이 없어서. 당연히 영업시간이 아니니 손님이 없을 수밖에 없지. 너희 지금 영업 준비 시간 아니니. 식사는 됐고 너 여기 좀 앉아봐라. 할 말 있으니까. 작은 아들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며 저희 맞은편에 앉았고, 저와 변호사님도 자리에 앉아 작은 아들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 안에는 앞으로 월세를 대폭 올려받는다는 내용, 건물의 주인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엄청나게 오른 월세를 보며 눈을 크게 뜨고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 대체 뭐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멀쩡한 건물 지분을 다른 분한테 파신 거예요? 내가 말했지 않니? 난 앞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맘 편하게 살고 싶다고. 편하게 살려면 내가 가진 것들부터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새로 건물 양도받으시는 분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니 월세를 깎아달라느니, 조금 늦게 드리겠다느니, 그런 소리는 씨알도 안 먹힐 거다. 그럼 그냥 건물 지분을 가지고 계시기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뭐하러 다른 분께 가게를 파세요?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뀌었다고 못 팔겠다고 말하세요. 그쪽에다가 만약 정 관리하기 힘드시다고 하면 차라리 제 이름으로 명의를 넘겨주셔도 되고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내가 너를 뭘 믿고 건물 명의를 넘겨줘. 너한테 넘겨줄 바에야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한테 넘겨주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지. 그리고 내가 건물을 팔겠다는데 그것도 네 허락을 맡아야 하는 거냐? 내가 내 건물도 마음대로 못 팔고 아들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편도 아닌데. 이 정도 월세를 어떻게 내면서 살아요, 어머니? 설날 일 때문에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라면 제가 몇 번, 아니 몇백 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분이 풀릴 때까지 욕을 하고 때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건물 양도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 이러다가 파산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네. 아니, 내 사과 같은 건 받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장사가 안 된다고. 내가 그동안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사람을 속여 먹으려면 좀 그럴듯하게 속이던지. 인터넷에 너희 가게 유명하다고 월 매출 1억씩 나온다고 아주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 너희는 둘 다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니? 아니 그게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요즘은 장사가 잘 안 돼서. 그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할 의무는 없고, 만약 월세를 못 내고 살 것 같다면 빠르게 가게를 비워주는 게 좋을 거다. 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던지 그거는 알아서 할 문제다만 지금 시국에 월세를 저렴하게 받는 빈 건물이 과연 있을까 싶다. 아마 시간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거야. 이 어미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편하게 해줬는지. 아무튼 선택은 내 몫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왔다. 이만 가보마. 작은 아들은 계속해서 저를 부르며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받아주게 되면 결국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 저를 기만한 아들들이 괘씸해서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온 세월들을 뒤로한 채 아들들과 평생 연을 끊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변호사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마음 좀 편안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편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했다 싶어요. 만약 내가 이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리고 우리 며느리들까지 모두 다 나를 만만한 노친네라고 얕봤을 테니까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물러 터진 사람이었어요. 진작에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을 해볼 걸. 지난 날에 대해 후회도 되고 기분도 참 싱숭생숭하고 그러네요. 물러터졌다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라 어머님을 속이고 집에서 내쫓고 받아주지 않은 큰 아드님 내외랑 작은 아드님 내외가 잘못한 거죠. 어머님은 엄연히 거짓말에 피해를 입으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요양원에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살려고요. 근처에 알아봐 놓은 곳이 있거든요. 프리미엄 요양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요양원 말고 호텔식으로 되어 있는 요양원이 있대요. 거기서 생활을 하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동안 고생만 하고 살았으니 이제는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 보려고요. 남은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을 테니까. 아무튼 저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변호사님. 에이, 뭐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은 한 것일 뿐인걸요. 아무튼 이번 일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속도 확 풀리신 것 같고요. 나중에 진짜로 가게를 빼는지 계속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큰 아드님은 이사를 갔는지 한번 살펴보러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래도 10달 동안 내가 품어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너무 단호하게 행동을 한 건 아닐까? 내가 정말 잘한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내린 결론이 제일 옳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후 저는 요양원으로 입소를 하게 됐고, 한 달 후 변호사님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큰 아드님이랑 작은 아드님 소식 들으셨나 해서요. 아마도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말씀해 드릴까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어떻게 됐는데요?
들어보니깐 큰 아드님은 전세금 감당을 못해서 그냥 집 빼고 다른 지역에 저렴하고 평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고요. 작은 아드님은 결국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가게를 닫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렴하게 월세 받는 곳 찾아봐도 없어서 그냥 장사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참 웃기지 않아요? 월 매출이 1억이라면서 월세 500만 원 낼 돈도 없나 정말. 저 같으면 500만 원만 내겠어요? 1000만 원도 거뜬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사만 잘 된다면. 변호사님이 말해주길 큰 아들 내외는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고 작은 아들은 오른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 폐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참 기가 막히고 우스운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큰 아들 내외는 저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월 매출이 1억에 달하는 맛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상황이 변하게 되다니. 사람 일이라는 건 정말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야기는 전에 들었지만 그래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요양원에서 잠시 외출을 해서 버스를 타고 큰 아들이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아들 집 현관문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는데 강아지가 많이 짖어요 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고 어린 아기가 살고 있으니 초인종은 되도록 누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초인종에 붙어 있는 걸 보면 이사를 간 것이 확실히 맞구나 싶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의 가게는 검색해도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확실히 문을 닫은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실을 확인한 저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던 동네들을 지나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 쫓겨나던 그날처럼 너희도 그렇게 각자의 보금자리를 떠났구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누구도 알 수 없었겠지.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하다. 죽기 전까지 사이가 좋아야 할 가족들이 한순간 이렇게 남처럼 멀어졌으니 말이야. 그리고 가슴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제대로 깨우치고서 제대로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결정을 내린 지금 제 마음속엔 후회라는 단어가 자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요양원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제는 누구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온전히 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